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회계원리 제2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복구 원가와 후속 원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취득원가는 구입금액에다가 부대비용을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부대비용을 다 포함시키고 또 그러한 유형자산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설치원가도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복구원가도 포함시킵니다. 네, 복구원가. 말 그대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란 얘기죠. 복구원가. 그러니까 이제 유형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나서 그것을 해체하는 거지요.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복구 비용이라고 하는데 원상 회복시킨다 이런 얘기죠.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교재 240쪽에 보시게 되면 복구 원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읽어보시면 참 추상적인 용어라 어렵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자, 이 말은 뭘까요? 토지 건물 같은 걸 사용하다가 이제 경제적 사건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해체하거나 제거하거나 또는 부지라고 하는 건 땅입니다. 토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비용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복구원가를 설명해 볼게요. 복구원가. 자, 제가 이 토지 위에다가 주유소를 차렸어요. 주유소. 그러면 이제 주유기가 있고요. 그 토지 밑에는 뭡니까? 탱크가 되겠죠. 휘발유 탱크입니다. 기름 탱크 시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주유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이 땅의 지목은 주유소 용지입니다. 주유소 용지. 땅이 주유소라는 얘기죠. 주유소. 그런데 이 땅을 주유소를 만약에 제가 뭐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1억 주고 샀습니다. 자, 토지 건물을 샀는데 만약에 이 토지 주유소를 한 10년 동안 사용하고 10년 이후에는 이 주유소 용지를 일반 그냥 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유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어떻게 될까요?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해체하고 땅을 다 복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휘발유 탱크를 복구하고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10년 후에 이 휘발유 탱크를 원위치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1억. 10년 후에. 그런데 지금 이 10년 후에 들어가는 1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니까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복구 원가는 10년 후에는 1억이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 해체 비용이. 그런데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3천만 원 정도 복구 원가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때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느냐? 10억 3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형자산을 얼마 주고 샀느냐? 뭐 10억 주고 샀으니까 현금 10억이 나가겠죠. 그러나 10년 후에 이 주유소를 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억이 들어가는데 이 1억 들어가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3천이면은 그 현재 가치 3천만 원을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때 이 3천만 원은 부채로 본다는 겁니다. 뭘로? 복구 충당 부채. 복구 충당 부채.
복구, 충당, 부채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구 원가입니다. 10년 후에는 1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가치로 들어간다면 복구 원가는 3천이니까 그 3천만 원을 원가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3천만 원을 복구, 충당, 부채라고 하는 부채로 계상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구 원가를 살펴봤고요. 자, 넘겨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 미래에 1억 들어가는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3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 3천만 원을 복구 원가로 보아가지고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키고 그 3천만 원을 복구 충당 부채라는 부채로 계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2쪽 보니까 유형자산의 후속 원가입니다. 이 유형자산의 후속 원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복구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요. 이 후속 원가라고 하는 것은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후속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를 말하는데요. 이 후속 원가라고 유형자산 후속 원가라고 하는 건 뭐냐? 자산 인식 요건입니다. 자산으로 인식하는 요건이 충족이 되었느냐,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이 안 되었느냐, 이렇게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산으로 본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그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용 처리. 다시요.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으로 보고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비용으로 본다. 즉 이거는 현상 유지한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 그래서 일명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하나요? 이것을 자본적 지출이다 그럽니다. 유형자산 때문에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 자본이 증가되는 지출이고,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이것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즉 가치가 증대되거나 유형자산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지출입니다. 내용연수 연장.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이거는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거기 자본적 지출 나왔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본적 지출은 거기 2번에 나왔죠. 자본적 지출,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출이다. 또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실질적으로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이다. 그래서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느냐? 자, 유형자산의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때문에 돈이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고요. 그러면 차변에는 유형자산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결산시는 어떻게 되느냐? 감가상각 하겠죠.
결산시는 이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게 되면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이때 감가상각비는 비용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적 지출 나왔죠. 거기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을 원상 회복을 시키거나 출처요. 능률 유지입니다. 능률을 메인테인, 유지한다. 현상 유지하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적 지출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입니다.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고,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로서 이거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 수익적 지출, 이렇게 현상 유지로 인해서 지출되게 되면 대변에는 현금이 되겠고요. 차변에는 수선비가 되겠죠. 현상 유지라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적 지출을 했을 때 결산시는 어떻게 되느냐?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결산시는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다섯 번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오류 영향인데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시험에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자세하게 하게 되는데 오늘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 담당자가요,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이 증가되는 지출이잖아요. 이렇게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어요. 회계 담당자가 자본적 지출을 오늘은 이것만 해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됐어요? 자산은 과소계상했다는 거죠. 유형자산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로 했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과소계상되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과대계상이 되었다. 그죠? 자산은 적게, 비용은 과대가 되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하게 되면 회계 처리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은 감소가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과소계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본적 지출을 처리했을 때 결산시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니까 자본적 지출이 없기 때문에 과소계상이 된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을 과대계상했으니까 비용을 과대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적게 생기겠죠. 비용을 많이 잡았으니까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이 된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적게 생기면 적게 잡았으니까 세금도 적게 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 내부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업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금이 쌓입니다. 비밀적립금이 발생합니다.
비밀적립금이 발생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즉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으로 안 했으니까 자산을 과소계상했다는 거지요.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많이 인식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과소가 되겠죠. 그러면 세금도 적게 내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게 기업 내부에는 뭐가 생긴다? 시크릿 리서브라고 하는 비밀 적립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공부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했을 때 자산과 비용과 순이익과 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258쪽이 되겠습니다. 자, 복구원가와 지금 후속원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258쪽에 차입 원가의 자본화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게 됩니다. 빌려오게 되면 매월 뭐가 나가지요? 그 이자 비용이 나가는데 그 이자 비용을 그냥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자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입 원가, 그 빌려온 이자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켜서 자본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외부에서 빌리게 되죠. 이 경우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가 들어갑니다. 돈 빌려오면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돈 빌려오면 이자가 나간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건물을 10억 주고 샀어요. 자산이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자기 돈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빌려와 샀어요. 은행에서 빌려와서 차입금 10억. 그러면 이 빌려온 돈에 대한 뭐가 나갑니까? 이자가 나가겠죠. 이자 비용이 나가는데 요때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가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차입 원가의 자본화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차입 원가라고 한다. 그런데 이 차입 원가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요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지만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지만 거기 나왔네. 적격 자산을 취득. 자, 적격 자산입니다. 자, 적격 자산을 취득하거나 거기 나왔죠. 줄 쳐보세요. 적격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또 적격 자산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 자, 적격 자산을 취득하고 건설하고 또 직접 생산하는 거지요. 생산과 관련된 직접 차입 원가는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은 자본화이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건데 거기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이 적격 자산이라는 게 뭐냐? 거기 나왔죠. 적격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한다. 자산을 의도된 용도.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한다.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며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산입니다. 판매 가능하다. 판매 가능. 그리고 상당 기간 소유되는 자산입니다. 상당 기간. 상당 기간 소유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건물을 새롭게 신축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루아침 질 수 있나요? 그쵸?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린다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유형 자산을,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을 취득하고 건설하는데, 그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는데 판매 가능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자, 재고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입니다. 그죠? 그런데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인데, 이 재고자산이 상당 기간 소유를 한다. 상당 기간 소유한다면 적격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이 소유되지 않는다면 적격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책상, 의자도 비품인데요. 이런 것들이 책상, 의자를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립니까? 아니죠. 며칠도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당 기간이 소유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물을 신축해서 판다.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건설업자야. 내가 건물을 지어서 판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건물을 신축해서 판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이 되겠지만 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격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직접 차입해서 들어가는 그 이자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보세요. 박스 밑에 거기 재고자산, 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이런 것들이 적격자산인데, 따라서 단기간 내에 제조되는 재고자산 및 취득 시 바로 의도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격자산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 금융자산, 현금 같은 거죠. 또 재고자산 중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유되지 아니한 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중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아니한 자산, 판매 가능한 자산인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안 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격자산을 공부해 봤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입 원가의 자본화는 적격자산을, 여기서 말하는 적격자산은 유형자산, 또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이렇게 보면 돼요. 적격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그러나 재고자산 중에서도 판매 가능하고 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면서 판매가 가능하고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것, 상당 기간, 그러니까 건설하는 과정이 생산 관련된 건설하거나 생산 관련된 기간이 상당 기간 동안 소요될 수 있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상당 기간 소요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나왔죠. 따라서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는 재고자산, 취득 시 바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 여러분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원가 공부했잖아요. 취득 원가, 유형자산 인식 공부했는데 262쪽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요. 문제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6회 때 출제가 됐네요. 주식회사 262쪽 문제 4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 위에 있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를 샀는데 토지 위에 낡은 건물이 있어요. 이때 토지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토지 구입대금 얼마입니까? 500원.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토지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취득세 30원 포함시켜야 되겠죠. 또 낡은 건물 철거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철거할 때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대금, 폐물 매각 가치가 20원은 마이너스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를 정지하는 데 들어간 정지비, 토지를 공평하게 평평하게 고르는 데 들어간 정지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키니까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장 건물 설계비. 자,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비가 들어갔다. 설계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설계비는 토지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자, 건물 원가에 포함시키니까 토지 원가는 530원, 580원, 560원, 66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넘겨서 265쪽에 보시니까 문제 8번인데요. 일괄 구입.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주식회사 한국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고 11만 원을 지급하였다.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액은 2만 원이고 토지의 공정가액은 8만 원이다. 건물과 토지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일까? 여러분, 일괄 취득했을 때 공정가치로 안분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일까요? 자, 얼마에 샀나요? 11만 원 주고 샀잖아요. 일괄 구입. 일괄 구입은 두 종류 자산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인데 11만 원 곱하기 안분 계산하세요. 공정가치가 건물의 공정가치는 2만 원, 토지의 공정가치는 8만 원이니까 10만 원분의 건물의 공정가치는 2만 원 되겠고요. 토지 원가는 11만 원 곱하기 공정가치 10만 원분의 토지의 공정가치는 8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22,000원, 88,000원 되겠네요. 공정가치로 안분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건물은 22,000원, 토지는 88,000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유형자산까지 다 강의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출제가 제일로 많은 파트지요.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자산을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